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며 내일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김호수 총장이 중재안 법안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김 총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힙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건의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부터 하라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약 40% 줄었지만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인 고령층입니다. 60대 여성이 집안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아파트 주민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뒤 봉합될 듯했던 대치 상황이 다시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중재안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고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내일 최고위에서 이 중재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대상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지켜내지 못한 것을 두고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야당 움직임에 민주당에선 합의 파기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불러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고위 결과에 따라 중재안이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무리한 협박과 요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협상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접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배경엔 예상보다 큰 비판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공무원, 선거 범죄를 지켜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내일 상황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법조계의 반발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내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한변협도 내일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저지 활동을 벌이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22일 출근길.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공개했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 박 의장을 면담한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알고도 동의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총장과 고검장 등 지도부가 집단 사퇴를 했지만 일선 검사 사이에선 무책임하다는 반응과 함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 총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김 총장은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총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재안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검찰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내일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검찰은
국회가 이번 주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중재안 내용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침입니다. 검찰은 중재안도 헌법에 명시된 영장 청구권 규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수사권을 무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부분 현 정부에서 임명돼 검찰의 위헌 소송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새 정부 첫 청문회도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의혹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내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시작될 청문회 정국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배우자의 미술품 구입 의혹 등에 대한 자료를 수십 차례 요청했지만 한 후보자 측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허술한 검증에 저희가 들러리가 서는 꼴이기 때문에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갑작스런 목리를 부리며 후보자가 부적격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며 내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마쳐도 총리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더 큰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에겐 자녀 의대 편입 부정과 병역 4급 판정 의혹 등이 산적해 있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한동훈 후보자에게도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돼 청문회 일정 확정과 진행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부친상을 마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과학교육 수석 신설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현 여부에 따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의 공동정부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도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새 정부 대통령 관저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고 없이 인수위 브리핑장을 찾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과학교육 수석직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가 과학교육 수석이 안 위원장은 과학교육 수석이 미래 먹거리를 찾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 될 수 있기에 건의했고 윤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 위원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서 내각 인선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의 제안에 윤 당선인은 해당 수석의 명칭을 뭐로 하면 좋을지 되묻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대통령실 인선은 윤 당선인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검증 업무가 굉장히 밀려있기 때문에 인수위는 또 새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쇼핑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결정된 이후 방문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경선에 마지막까지 참여시키려 했던 박영선 전 장관이 결국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천 배제와 번복 등 부침을 겪어온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결국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꼽히던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호중, 박지원 두 공동비대위원장이 박 전 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한 겁니다. 이로써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의 3파전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이 경선 스타트가 늦어지면서 저 같은 사람에겐 더 움직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도 나올 의사도 없는 후보를 거론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을 진행하는 등 다음 주까지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의 공천을 마무리하고 과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되는가 싶던 이 검수완박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지 정치부 김보건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준석 대표의 재검토 발언, 혹시 협상 당사자였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율은 된 거라고 합니까? 네, 그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율이 안 된 거면 원내 협상은 원내대표의 소관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이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게 이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검토 공언 후에 30분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이때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고 또 새로운 협상 과정도 적극 응원하겠다, 이렇게 덧붙인 건 그런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 여야 합의에 대한 당내 비판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일단 원내 지도부는요, 이 검찰의 이 직접 수사 범위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남겨뒀고 또 이 월성 원전 수사, 또 울산시장 수사 등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사실상 다 내준 격이다, 이러면서 이 중재안 합의 철회를 요구하는 그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사범이나 또 현직 공직자 수사를 못하게 하면서 정치인들이 야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다, 이런 프레임에 빠지면서 지지층은 물론이고 또 중도층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중재안이 추인이 된 거잖아요.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일단 합의를 파기한다면요, 이 협상을 직접 했던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향후 이 대화 협상력에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권 원내대표가 현실론을 앞세워서 당대표의 재검토 방침에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검수완박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강경 지지층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을 경우에 민주당이 당초 자신들의 안을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협조해도 이걸 막을 명분이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김 기자 얘기를 그럼 종합을 해보면 이준석 원내대표의 단독 플레이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그래서 내일 이 대표 위외에 다른 최고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청문회가 열리긴 열리는 겁니까? 네, 이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선 청문회는 열리겠지만 국민의힘 측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덩그러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이유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일종의 기선제압 목적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이 결정적인 흠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게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고요. 또 민주당은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행을 하면 총리 인준을 부결시키겠다, 연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잖아요. 한 부총리가 재산 증식 과정에 여러 의혹을 받고는 있지만 결정적인 결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칫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거리두기 해제로 온전한 일상 회복에 거의 다다랐죠. 내일부터는 방역과 의료 체계도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시작점에 섭니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수두나 홍역 같은 2급으로 내려갑니다.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 상영 시간이 임박하자 관람객들이 먹던 팝콘을 휴지통에 버립니다. 영화관을 오게 되면 팝콘하고 콜라 이런 거를 거의 먹다가 이제 영화관에서 먹는 게 저희 재미였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먹다가 이거를 버릴 경우도 많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했던 취식 금지 조치를 내일부터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과 실내 경기장, 대중교통 등에서 식음료 섭취가 가능하고 마트와 백화점에서도 시식이 허용됩니다. 환기와 간격 유지 등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취식이 계속 금지됩니다. 일상에 한 걸음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음식을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가급적 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수두와 홍역 같은 2급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이행 기간을 갖기 때문에 당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만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달라질 뿐입니다. 정부는 4주간 유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도 이번 주 논의를 시작해 다음 달 초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이건 거리두기 해제에도 확진자는 줄고 있습니다. 나흘째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고령층입니다.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인데요. 고령층 관리가 시급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이들의 4차 접종도 본격화됩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나흘째 10만 명을 밑돌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10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환자도 최정점이었던 3월 셋째 주 40만 명에서 5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인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주보다 약 43%가 줄어든 겁니다. BA1하고 BA2가 같이 유행함으로 해서 증가 폭은 상당히 빠르고 감소 추세는 완만할 것이다 하고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 숫자에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16%였던 60세 이상 비율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3차 접종 뒤 4개월이 경과하면서 예방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부터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본격화합니다. 대상자 1,074만 명 중 238만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사망자의 95%와 위중증 환자의 90%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면서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일상 회복이 된 첫 주말, 날씨도 화창해서 거리 곳곳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원과 휴양지로 쏟아지면서 쓰레기 투기 등 반갑지 않은 모습까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윤서아 기자가 일상 회복과 함께 돌아온 무질서에 맞춰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찾아온 첫 주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로 제한됐던 야외 활동을 다시 즐기게 돼 모두들 반가운 표정. 찾은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재개된 봄나들이와 함께 불청객도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이 떠난 공원은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찌그러진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고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도 곳곳에 보입니다. 쓰레기가 좀 처분이 좀 안 돼가지고 냄새가 좀 나고. 쓰레기는 반나절 만에 어른 키보다 더 쌓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던 시민의식은 어디로 갔는지. 사람 없으면 금방 그냥 아무 데나 푹 그냥 던져버리고 간다고. 양이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어.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버려진 쓰레기량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영화관과 실내 야구장까지 취식이 가능하게 된 상황. 약간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면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앞으로 더 해제되었을 때도 다른 2년 만에 찾아온 일상 회복 해방감에 놓아선 안 될 시민의식까지 느슨해질까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홀로 살던 여성이었는데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이 아파트에 살던 68살 여성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 자택을 방문하던 사회복지사 신고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홀로 살던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최근 두 사람 간 다툼이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간을 전후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날 저녁 5시에 여기 술 먹는 거 본 사람이 많으니까. 용의자는 사건 당일 이후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변을 당했고 함께 있던 어머니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시커먼 연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쓰러진 40대 여성과 10대 남학생을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12층에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처음 시작한 불은 거실 일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시작된 집에 있던 11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고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두웠으니까 불이 났었으면 빨간불이나 밝기를 보였는데 그렇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의리가 나왔었겠죠. 경찰은 내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제천시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40대 부부가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9시쯤에는 전남 목포의 한 주택 화재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주변에선 휘발유통이 발견됐습니다. 가지고 왔는가는 그런 유전자 감식해봐야 알고요. 가능성이 두고 수사하고 있죠. 한편 오늘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오토바이 제조 공장에 큰 불이 나 출시를 앞둔 오토바이 800대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요즘 경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전쟁 등 나라방 요인에다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임 총재도 또 외국의 평가기관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유경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가계빚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62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들였거나 소위 B2라고 불리는 빚을 내서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는 물론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까지 늘어나면서 2년 사이에만 무려 260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알겠는데 수치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경고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인기는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줘서 가계부채를 꺾는 게 급선무라고 위기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네, 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106.5%에 달한다면서 10년간 2배 이상 뛰어서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조금 줄지 않았습니까? 네, 가계부채는 증가 규모뿐만 아니라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번 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 원 정도로 올해 들어서 3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4개월째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절벽 상태였던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단선인의 공약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진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것 같고 세계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가 걱정이네요. 네, 자칫 요동치는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부채 거품이 터질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재앙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환율 인상, 무역 수지 악화 등 복합적인 악재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같은 정책 수단을 어떤 시점에 또 얼마나 작동시킬지 정밀하게 조절해서 부채 문제를 연착륙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끌족과 비투족, 그리고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관리해낼 것인지도 또 다른 숙제입니다. 네, 새 정부의 세밀한 경제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같은 고가의 자산을 쪼개서 사고 파는 조각 투자가 열풍인데요.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신생 산업이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었는데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김혜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와 투자의 건강한 만남. 이런 게 혁신이죠. 음원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하우. 올해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가팔랐는데 조각 투자 플랫폼 중 처음으로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돼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증권성이 인정됐다고. 뮤직하우는 음원 저작권을 사들인 뒤 저작권 수익을 받을 권리를 주 단위로 쪼개 개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다시 투자자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저작권이 아닌 뮤직하우가 고안해낸 수익 청구권이 거래되는 셈인데 회사가 폐업하면 투자자가 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은 6개월간 개선 기간을 두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장 영업 정지되는 상황까지 우려하던 이들은 한숨 돌렸단 반응이지만 금융당국이 다음 주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비슷한 사업 구조의 플랫폼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권일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도 지금 사실 법무팀에서만 검토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NFT 업계까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갯벌은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먹거리의 보고죠. 최근에는 갯벌의 미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환경을 정화하는 역할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갯벌 5곳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도 2곳이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보성 갯벌입니다. 바닷물이 지나는 곳마다 구불구불한 물길이 생겼습니다. 갯벌 구석구석마다 짱뚱어와 농개가 춤을 추듯 기어다닙니다. 해수욕장이 없는 순수한 미질 갯벌로 이루어진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갯벌 위를 달리는 뻘배는 어민들의 필수 이동수단. 어민들은 이 갯벌에서 뻘배업 방식을 통해 꼬막 등 여러 수산물을 캐고 있습니다. 갯벌은 주민들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어울려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무한한 생태 자원력, 멸종위기 동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원의 갯벌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갯벌의 환경 정화 기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우리나라 갯벌에서만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가 산림과 같은 그런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가 높다라는 그 결과가 있었고요. 지난해 전남 보성 등 우리나라 갯벌 5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는 전남 무안 고흥 등 2곳이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에 태어난 3개월 된 아기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또 푸틴이 봉쇄하라고 지시한 마리우폴 제철소 지하에는 민간인 2천여 명이 있어서 이들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주택가에 날아들더니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러시아군은 군 비행장의 무기고를 겨냥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주거지까지 타격했습니다. 3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Война началась, когда этому ребенку месяц был. Вы представляете вообще, что это для этих, что это вообще происходит? подонки вонючие. 남동부 요충지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지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도 재개됐습니다. 이곳 지하에는 우크라이나군을 비롯해 피난을 온 민간인까지 약 2,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Мы бы так бы играли в телефон, но хочется домой, хочется солнце увидеть. 2달 가까이 피난 생활이 이어지면서 먹을 게 떨어져 갑니다. Ми перебуваємо на грані того, що скоро в нас не буде харчування. Ми не зможемо навіть прогодувати наших дітей, яким в першу чергу віддаємо все, що в нас є. 러시아군이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동부 돈바스, 북부 하르키우 등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키이우를 곧 방문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무기 외에 경제 지원도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간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색 국면이었던 한일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황병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의 첫 일정은 고 이수연 씨 추모였습니다. 이 씨는 2001년 도쿄 시노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를 절실히 바랬다는 고인의 유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얼어붙은 양국의 관계를 녹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 중입니다. 외교소식통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표단과 기시다 총리 면담은 26일이 유력하다며 현재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기시다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관계 개선과 회복을 바란다는 취지의 윤 당선인 친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당선인의 뜻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내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만나는 대표단은 방일 기간 동안 아베와 스가 등 전 일본 총리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는 강창일 주일대사가 지난해 1월 부임한 뒤 여전히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경색돼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대통령 단정의 조건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최종 확정이 됐죠. 예. 당초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직접 육참 총장 공간의 구조와 골조 조사까지 하는 등 기초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결국 관저 부지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한마디로 공간이 너무 낡았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이 47년이나 된 데다가 누수까지 있어서 아예 새로 지어야 할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저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된 예비비 25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리 기간도 최소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외교부 장관 공간을 낙점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이미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3년여 재임 기간 동안 약 9억 5,100만 원을 들여 로비와 라운지,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고 카펫 등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약 3억 2천만 원을 들여 산책로를 조성하고 옥상 방수공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만 이미 리모델링 비용으로 12억 원 넘게 들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꾸준히 이뤄진 상태라서 한 달 정도만 손보면 입주할 수 있고 당연히 비용도 대폭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 대지 면적이 축구장 2배에 달할 정도로 넓고 외빈 접대를 위한 연회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대통령 행사를 진행하기에도 안성맞춤이고요. 공간 위치가 일대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어서 경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건 역시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이 김건희 여사가 사전 답사를 한 이후에 결정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인수위는 물론 아니라고는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까?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육군 참모총장 공간보다 외교부 공간을 더 마음에 들어해서 갑자기 바꿨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청와대 이전 TF 측은 김 여사의 현장 방문은 외교부 공간을 관저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후 자신이 살 집을 둘러본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공간을 방문한 건 맞지만 이미 결정된 다음에 간 것으로 이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기존 그 외교부 장관 공간에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면 새 외교부 장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인수위 측에 따르면은 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삼청동에 있는 안전가옥과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대통령 관저의 조건의 느낌표는 이사 고민보다 민생 고민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대통령이 어디서 사는지 문제에 소비하는 걸 곱지 않게 보는 국민들도 분명 적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사 고민은 그만하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박영선의 목맨 이유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번복한 뒤 22일까지 경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었죠. 당시 민주당은 박영선 전 장관에게 경선 참여를 강하게 설득하며 23일까지도 결심을 기다렸지만 끝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박 전 장관의 응답을 기다린 건데, 근데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소 모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이 박주민 의원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한탄했고요. 김진애 전 의원은 박영선에게 하이패스트캐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송영길이라는 이 거물급 정치인 후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박영선 전 장관에게 목을 매는 건가요? 네, 일단 교과서적인 해석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경선 흥행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재명계와 친문계 사이의 계파 갈등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재명계인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절치가 않고. 저 말을 풀어보면 그럼 이재명계를 견제할 목적으로 박 전 장관의 출마를 요청을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당대표는 2년 뒤에 치러질 총선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조직이 그대로 8월 전당대회 조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이 조직을 어떤 계파가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권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계파 공천의 굴레는 수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박영선의 목맨 이유의 느낌표는 상처만 남은 공천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의 5%포인트 차로 패배했고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는 사실상 참패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논란으로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성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 후 첫 연패를 당했던 SSG가 가까스로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트레이드에 제동이 걸린 키움은 기아에 완패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선두 SSG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수입에 나선 한화. 2회 말 정은원의 선제 적시타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SSG는 큰 거 한 방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4회 초 한유섬의 방망이가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쭉쭉 뻗은 타구는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6회에는 크론이 담장 상단을 때리는 큼지막한 2루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하나는 9회 말 1사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모두 내야 땅볼에 그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 벌어진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 KBO 허구현 총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전한 가운데 LG 오지환이 3회 초 벼락 같은 스윙으로 솔로 홈런포를 기록합니다. LG는 6회 3점을 더 달아나며 사실상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LG 임창규는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아는 트레이드 논란으로 어수선한 키움을 상대로 안타만 12개, 홈런 1개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3회 초에만 2안타를 기록한 나성범은 7회 초 2사 1, 2루에서 또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KBO는 키움 포수 박동원과 기아의 현금 트레이드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승인하겠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은 투수 양창섭이 몸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2회 초 교체 아웃되면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이대호, 한동희를 앞세워 삼성에 승리하며 수입에 성공했습니다. 5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KT는 NC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출근길 기온은 15도로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은 27도, 대구는 30도,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해 자당 의원을 탈당까지 시키는 무리수를 보면서 저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이런 폭주의 진짜 이유는 자신들 진영의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는 한간의 얘기가 사실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죠. 이번엔 국민의힘이 순순히 중재안을 받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사생결단으로 막겠다는 결기는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중재안에는 선거 범죄를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 있었고 대번에 정치인 자신들 관련 범죄는 검찰 수사에서 쏙 뺀 거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요? 이해 당사자인 검찰의 주장이지만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말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